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최순성은 조선 제7대 성종 임금 때 사람으로 대대로 개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부친을 안장한 후 정성을 다해서 3년 심효살이를 마친 다음 친족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순성이 말했다. 우리 집은 개성의 갑부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갑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재산이 선조의 근면과 노력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재산을 지키고 더욱 늘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큰 재산은 시시비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옛날부터 착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재산을 모으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의 소출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살 수 있으니 1년 동안의 가족 생계비, 빈객접 대비 등을 뺀 나머지 재물에 급인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그 돈으로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친족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좋은 생각이라면서 머리를 숙였다. 의견이 일치하자 순성이 입을 열어 급인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대강을 설명했다. 첫째, 헐벗고 굶주리면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쌀과 조, 포백이나 돈을 주겠다. 둘째, 장가를 못 간 노총각, 시집을 못 간 노처녀에게는 혼수 비용을 주겠다. 셋째, 상사를 당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의와 관을 주어 보조하겠다. 장례비가 없는 가정에는 비용을 전담하겠다. 넷째, 농사에 필요한 도구나 소 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구나 소 등을 준비했다가 빌려주겠다. 다섯째,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걸어가야만 하는 아녀자나 노인들에게는 말과 구종을 빌려주겠다. 여섯째, 환갑이 되었는데도 잔치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을 가진 노인들에게 환갑잔치를 열어주겠다. 순성은 급인전을 따로 만들기 위해 친족회의에서 1년 소출 수입을 계산해 보게 하였는데 생계비와 교재비를 제하고도 1년에 금덩어리로 수만 양이 남았다. 순성은 수만 양의 돈을 급인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기 집으로 직접 찾아와 구걸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걸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자진해서 그들에게 쌀과 조와 포백 또는 돈을 주었다. 또 돈이 없어서 혼이 나지 못하거나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진해서 비용을 내주었다. 또 흉년이 들면 아예 담 한쪽을 헐어서 죽솥을 걸고는 점심과 저녁 하루 두 끼 죽을 끓여서 내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경멸하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는 인간이라고 비웃었다. 최순성의 급인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다가는 1년이 되기 전에 전 재산이 없어질 것이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찾아다니면서까지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자 최순성은 아호를 치암이라고 짓고 아예 죽는 날까지 모자라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망부의 친구 중에 임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어른은 매우 총명하여 글을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의 물정에도 밝았다. 하지만 돈이나 권세와 타협하지 않는 고결한 인격자였기에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순성은 어느 날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는 그동안의 격조에 용서를 빌었다. 선생님, 오랫동안 문안 여쭙지 못해 죄송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임두는 손등으로 두 눈을 비비면서 새삼스럽게 순성을 바라보다가는 대답했다. 자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만나는군. 나는 여전히 집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겠나.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신기한 일이네. 어쨌든 나 같은 사람의 집을 찾아주니 고맙기 짝이 없네. 그러자 순성이 방바닥을 만지면서 말했다. 선생님, 방바닥이 몹시 찹니다. 벌써 와서 뵈려고 했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정리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에야 와서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어서 고맙네.
순성은 임두를 상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선생님, 착하고 어진 선비들은 옛날부터 고생했답니다. 선생님 또한 착하고 어진 선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선생님 댁의 시량을 매월 대드리겠습니다. 식구는 모두 몇 명이고 방은 몇 개나 쓰십니까? 그러자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임두가 말했다. 말씀은 고맙네. 하지만 자네에겐 나에게 시량을 대주어야 할 의무가 없지 않은가? 받지 않겠네. 순성이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급인전을 만들어 주변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선생님 같은 어른에게 그 돈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다른 말씀 마시고 식구들의 수와 방의 개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성의 말을 들은 임두는 매우 놀라더니 크게 칭찬했다. 정말 장한 일을 시작했네. 이제는 우리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게 되었네 그려. 정말로 고마운 일이야. 순성이 머쓱해하며 식구들은 몇 명이고 방은 몇 개냐고 다시 묻자 임두는 그제야 마지못해 대답했다. 우리 집의 식구는 나와 마누라와 딸아이 하나이니 모두 3명이고 쓰는 방은 2개라네. 순성은 매월 세 식구가 먹을 쌀 2말과 뗄나무를 임두의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때부터 임두는 식량과 뗄나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매월 찾아오는 식객이 한둘씩은 있었기에 쌀이 부족해 죽을 쏘아서 먹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는 손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묵다가 돌아갔기에 임두의 식구들은 반달 동안이나 굶게 되었다. 사정이 그렇게 되자 임두는 아내에게 부탁했다. 순성이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쌀을 더 보내줄 거요. 하지만 인두껍을 쓰고 체면이 있지. 더는 받아먹지 못하겠소.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소. 그런 다음 임두는 대문을 잠그고 방문도 안에서 잠근 뒤 가족과 함께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며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성은 성격이 대쪽과 같이 꼿꼿한 어른이시니 그렇게 하실 만도 하다 하고 생각하며 하인을 시켜 쌀을 내오게 했다. 순성이 쌀 한 가마니를 하인에게 지워서 임두의 집으로 갔더니 대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어쩔 수 없어서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방문도 잠겨져 있었다. 방문을 두들기면서 순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순성이가 왔습니다. 어서 방문을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순성은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선생님이 굶어서 돌아가신다면 제가 어떻게 얼굴을 내놓고 다니겠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깐깐한 임도였지만 차마 순성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순성은 급히 죽을 쓰게 하여 세 식구에게 먹인 뒤에 임두의 절을 하면서 간곡하게 말했다. 저로 인해 선생님의 고결한 지조가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오니 지금부터는 딱한 사정이 생기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순성은 하인을 시켜 임두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지를 자주 살펴보게 했다.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희한하게도 어쩌다 한 번씩 한가할 때가 있었다. 잘 됐다고 생각한 순성은 친구인 이생과 함께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죽은 친구 고경항의 묘소를 찾아갔다. 경항은 개성에서 학행과 덕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선비였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만 하면서 살다가 가슴 아프게 돌림병으로 죽은 친구였다. 가서 보니 산소가 너무 보잘것없었다. 무덤 근처에 앉으면서 이생이 순성에게 물었다. 자네는 여기에 몇 번이나 와 보았나?
이번까지 2번이네. 자네는? 나는 이번까지 3번일세. 볼 일이 있어 이곳을 지나갈 일이 있었기에 한 번 더 오게 되었던 거지. 와보니 소감이 어떤가? 글쎄, 경황 같은 고결한 선비의 산소가 이렇게 초라한 것을 보니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네. 나도 그렇다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네 집에는 급인전이 있지 않은가? 그 말을 들은 순성은 새삼스럽게 산소 앞과 주위를 살펴본 다음 말했다. 모든 걸 나에게 맡기게. 산소 치장도 하고 생전의 행적을 새긴 묘비도 세우겠네. 그러고는 이생에게 물었다. 자네는 그의 유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나? 미망인이 일남 이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사는 것이 말이 아닌 모양이네. 아들의 나이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더군. 뭘 하고 있나? 앉아서 경서만 뒤적거리고 있는 모양이네. 미망이는? 바느질품을 파는 모양이야. 순성은 이생에게서 죽은 친구 경황의 사정을 알게 되자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그 아들이 완전히 생업을 갖게 될 때까지 세 식구에게 필요한 쌀과 돈을 매월 보내주겠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집 사랑채에 있게 하면서 실무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겠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낙으로 삼아서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 어느새 그의 집은 고빈소가 되어 있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성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의술을 배웠다. 그런 다음 환, 산 등의 각종 약을 손수 제조해서는 돈이 없어서 의원에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보살의 삶을 살던 순성은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부친의 뜻을 이어 아들인 진사진관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진관의 친구로서 그의 집에 놀러와서는 사랑채에서 한동안 머물던 한양의 명사 이충익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충익이 그 집에서 일하는 집사를 불러서는 물었다. 이댁의 진사나으리가 새벽마다 어디엔가 갔다가 오고 저녁 때도 어디에 갔다가 오던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요? 그러자 집사가 대답했다. 새벽마다 가시는 곳도 산상이고 저녁 때마다 가시는 곳도 산상입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를 굽어보시는 것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살피다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이 발견되면 소인에게 시켜 조사하게 한 뒤에 쌀과 돈을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시고 저녁 때도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자 충익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중얼거렸다. 최시댁은 과연 적선하는 댁이고 적덕하는 집이다. 그러니 무궁무진한 복이 이 집에 내릴 것이다. 그 후 100여 년 동안 수많은 홍수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개성 최부잣집 반경 백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었다. 충익이 예언한 대로 최씨 집안은 오랜 세월 개성의 명문가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